안녕하세요, 모터이슈 유민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신차 이슈와 모터사이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2021 여기 이슈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를 함께할 모터이슈 조건희 기자와 더모토 나경훈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터이슈 조건입니다. 더모토의 나경원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게스트. 스페셜 게스트 아니 아무튼 뭐 사실 스페셜 게스트보다 그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저 알아봐 주시고 반가워해 주시니까 되게 기쁘더라고요. 연예인. 좋더라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새롭게 공개된 뉴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요. 저희가 지난해 여기 이슈 촬영 이후에 많은 모델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BMW R18 클래식, 그리고 R90 패밀리, 그리고 트라이언프 트라이던트, 그리고 야마 MT-07과 MT-09, 멀티스트라 V4, 그리고 혼다 MXX 125 그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신차 출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혹은 본사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싶으신 것들을 저희가 이제 댓글로 써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대신 물어보거나 정보들을 파악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담당자가 다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물어는 보겠습니다. 네, 물어는 보겠습니다. 답변이 다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오진 않겠지만서도. 네, 첫 번째로 BMW R18 클래식입니다. R18은 아메리칸 크루즈 시장을 겨냥해서 BMW가 새롭게 선보이는 이제 크루저 라인업이죠. 이제 클래식한 디자인과 크루저 특유의 이제 여유로운 구성이 특징이고, 요것에 대해서 조건희 기자가 새로운 R18 클래식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R18 클래식은 지난 9월에 이제 국내 출시한 R18의 가지치기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18이 개발 단계부터 가지치기 모델들을 계획했었죠. 이제 첫 번째로 발표한 것이 이제 국내 출시했던 퍼스트 에디션과 프리미엄 버전이었고, 이 추가로 이번에 공개된 게 클래식 아메리칸 크루저의 특징을 살려낸 R18 클래식입니다. 엔진은 1820cc 박서 엔진 동일하고요. 이 차이점은 16인치 프런트 휠이 16인치가 적용되었다는 거고, 프런트에 윈드 스크린 장착, 포그 램프, 또 리어 사이드 케이스, 텐덤 시트가 기본이고, 또 스텝이 넓은 플로어 스텝이 적용되었고, 머플러 디자인이 변경된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투어링 그런 요소들을 더 추가하고 크루저 그런 요소들을 더 많이 추가한 건데, 이게 시장에 어떻게 어필될지 또 소비자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16인치 프론트 휠을 쓰는 거는 16인치 프론트 휠 그러니까 클래식 모델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할리 데이비슨의 헤리티지 클래식을 네. 굉장히 많이 의식했다. 이것은 안 그래도 거의, 저희가 어저께 그 네. 데이터 찾아보니까 휠 사이즈랑 맞습니다. 타이어 폭이랑 사이즈도 똑같더라고요. 포그 램프 달아놓은 거 정확하게 딱 노린 모델이 그거다라는 걸 되게 뻔뻔하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포그램프도 다 LED 버전으로 들어가 있고, 이걸 거치해 놓는 방식 자체도 되게 비슷하게 갔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들이 원래 이제 헤리티지 클래식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쪽 계열 아이들이 대부분 다 거대한 윈드 스크린을 달아놨지만 되게 손쉽게 공구 없이 분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이제 사이드 케이스, 보통 사이드 케이스라고 얘기하지만 흔히들 새들백. 이게 여기서는 새들백이라고 할 만해요. 소프트베거, 그러니까 그 부드러운 소재의 가방을 달아놓은 걸 이제 소프트베거, 그리고 이 하드 케이스로 달아놓은 게 하드베거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을 텐데, 이 소프트베거들은 이걸 되게 쉽게 분리해서 내추럴하게 좀 더 기본형으로도 되게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징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가져온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평판에 가까운 플로어 보드, 풋보드, 플로어 보드를 넓은 버전을 적용을 시켜놨는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일단 미주 버전에는 이게 기본 사양이고, 한국 사양에서는 이게 아마 한국 사양에서도 이걸 기본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은 미주 버전에 이걸 기본으로 집어넣어 준다가 전제였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다른 재밌는 부분은 R18 클래식도 요번에 나오는 건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핀스트라이프가 적용된. 그러니까 퍼스트 에디션 이번에 핀스트라이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 퍼스트 에디션에 제공되는 웰컴 박스가 똑같이 제공이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R18
웰컴 그쵸. 박스를 여기서 공개해 주시면 돼요. 네. 아 오케이. 그 진짜 그 웰컴 박스에 들어 있는 그 카퍼 재질의 이제 그 엠블럼들이랑 그것이 훨씬 더 클래식한 맛을 딱 주는데 그게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게 좀 아쉽기는 해요. 실제로 박스를 받아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면장갑이 딱 나왔을 때 네.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 저희도 사실 우리 같은 뭐- 포인트에서 되게 아, 놀랐잖아요. 이 면장갑 딱 네. 끼고서 이거 딱 만져보라고. 딱 클래스를 보여주는 어떤 거라고 네, 맞아요. 네,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BMW 모토라드의 그 역사책 너무너무 탐나는데 그것만 퍼스트 에디션에만 있대요. 그게.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클래식, 그러니까 R18 클래식의 퍼스트 에디션이라고 한다면 네, 앞으로도 R18 클래식도 계속해서 그쵸. 가지치기로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아마도 그 R18을 가지고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크루저의 이 분파들 그 모델들을 다 구성을 해놓고 이게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R18이 국내에 처음 출시했을 때 그때 출시 현장에서 저희가 담당자들한테 이제 뭐 경쟁 모델이 뭐냐 토큰하고 얘기해서 할리 데이비슨 겨냥하고 나온 건데 너네가 잡은 타깃 모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때 헤리티지 클래식이라고 저희가 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했나요? 아, 그래서 그때 이제 헤리티지 클래식은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클래식 R18 클래식을 보니까 헤리티지 클래식을 왜 얘기했는지 알 것 같고 사실 이거를 조금 크루저 사용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거를 조금 더 주력으로 밀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그럴 있는 수 것 있을 것 같고 같아요.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가지치기 모델이 되면은 할리 데이비슨 소프테일 그 시리즈처럼 소프테일 패밀리처럼 그쵸. 그렇게 다양한 모델들을 내려는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실제로 내년 초에는 그 아까 그 소프트 배거하고 하드 배거의 차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드 테일로 된 그 네. 배거 그리고 프론트 페어링이 이제 앞을 가리고 뒤에 그렇죠. 리어가 빠지는 그런 하드 배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R18 클래식을 우리가 쉽게 봤을 때 BMW의 헤리티지 클래식, BMW 버전의 헤리티지 클래식이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나와야 되는 건 아마도 할리 데이비슨의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인 그 스트리트 글라이드의 이제 파생 버전에 가까운 그런 그 BMW 버전의 스트리트 글라이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서 보고요. 뭐 여러 가지로 확장 가능하겠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론트가 16인치로 변경됐다는 것은 이건 핸들링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만나봤던 R18 노멀 버전, 그러니까 순수한 이제 그 기본형에서 핸들링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이거 분명히 재미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더 뭐랄까요, 그 아기자기한 핸들링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그 전에 나왔던 이제 R18 오리지널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로 순양함으로써 쭉쭉 뻗어나갈 때 그리고 큰 원을 그리면서 쫙 뻗어나가는 그런 맛이었다고 하면 이번에 R18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휠이 작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갖고 노는 맛이 있을 거고 오히려 타기는 더 쉬울 거다. 네, 기존의 R18에서 약간 이거 약간 버거라고 느끼셨던 분들은 클래식이 오히려 맞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리 데이비슨 라이더들을 데리고 올 수 있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할리 데이비슨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할리 데이비슨을 바라보지 크루저를 바라본 게 아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크루저의 유입 인구를 더 크게 늘리는 데는 기여를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할리 데이비슨도 판매량이 늘 것이라고 보고 BMW R18이 판매된 만큼 할리 데이비슨에서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아닐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그 제가 이제 R18 처음에 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할 때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딱 이제 크루저니까 보고서 할리 데이비슨이네 하고서 보다가 BMW네 뭔가 달라. 우와. 멋있다 이렇게 하는 반응이었는데 오히려 일반 원래 할리 데이비슨 라이더들의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네, 이 크루저의 그 약간 로망을 갖고 있는 일반 고객, 일반인들 조금 이제 바이크에 아직 진입하지 않은 사람들 혹은 크루저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진입하기 좋은 모델이 아닐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 배지의 파워가 네. 여기서 좀 더 힘을 발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차 같아요. 그 사실상 R18 하면은 풋 포지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조원희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 한 이틀 동안 멀리 타고 다니고 시내도 주행해보고 뭐 교회도 다녀보고 했는데 저는 불편한 걸 별로 못 느꼈거든요. 뭐 제가 신장이 조금 작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실제로 이 박스 엔진의 그 존재감은 확실히 발 밑에서 느껴지긴 했으나 저희가 시승기에서도 조금 쓰긴 했지만 이제 그 박스 엔진이 같이 양옆으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가 좀 앞쪽으로 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사실 그 왼쪽에 기어를 변환하는 데는 사실 여기 공간이 좀 컸던 것 같고 오른쪽에 그 브레이크 레버가 조금 걸리긴 했으나 사실 그게 크게 불편한 점은 못 느꼈거든요. 레버하고 그 실린더 사이에서 발이 약간 걸리기는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뭐 사실은 그 이게 크루징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장시간 타야 되니까 장시간 탈 때 다리를 뻗었다가 다시 이제 안으로 접었다가 할 수 없다라는 건 분명히 단점으로 지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저도 저 타보고 굉장히 놀랐던 건 생각보다 포지션이 굉장히 뉴트럴하고요. 그러니까 중립적이고 굉장히 뒤에 있는 것 같고 모터사이클과 그 이제 헤드 클램프 쪽 그러니까 핸들바와의 거리가 상당히 좀 거리가 있다고 느꼈어요. 이 특히나 이 탱크와의 거리가 푸 포지션이랑. 근데 막상 타 보니까 그걸 다 고려를 해놓은 디자인이었고 다루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할리 데이비슨으로 바라보셨던 분들한테는 이건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고 그 새롭게 크루저 모터사이클이라는 장르 안으로 진입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타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또 이게 딱 다리가 접히는 게 내각으로 접히는 게 아니고 거의 90도에 가깝게 접히는 맞아요. 시트 포지션이나 전 그래서 그렇게 다리를 접고 탄다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뭐 피로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장거리를 가면 이 포지션을 더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바이크보다는. 근데 뭐 저는 말씀하신 대로 원래 그런 줄 알고 타면 그리고 실제로 그 완전히 포워드 스텝을 갖고 있는 할리 데이비슨 모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드가 아니라 완전히 포워드 스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오래 타면 그것도 되게 힘들어요. 짧으신 분들이 다리 이렇게 쭉 뻗고 있으면 나중에 도가니가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모델에 대해서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진입하면 문제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바이크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원래 맞지 않았던 거였고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국내 반응 R18의 국내 반응은 그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네, 하고 시장에 풀린 물량 거의 대부분이 소진이 되었다라는 연내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그랬었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021년 시장에서도 R18만의 어떤 그 시장의 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 계속 그 가지치기 모델이 나올 거잖아요. 그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케팅 플랜을 열심히 짜고 있다. 많은 관심을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BMW 모토라드 코리아, 그러니까 BMW 코리아에서는 그 BMW 모토라드의 성장 세가 지금 상당히 세고요. 2020년도에 올해 정말 그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올랐고요, 판매량이. 그리고 2021년도에도 그 기세를 몰아간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어요. 담당자분들 만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물어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거기에 가장 핵심이 결국엔 R18이다라고 얘기하신 걸 봤을 땐 이쪽에 그 많은 그 자원을 투자를 하실 것이고 그만큼 판매량이 올라오게끔 끌어당긴다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그리고 BMW 내년에 모델 장난 아니에요, 진짜. 내년도에 정말 투자하고 싶다. 베팅을 걸고 싶다, 진짜. 자, 그러면 다음으로 R90 패밀리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R90 패밀리는 클래식 로드스터 라인업의 인기 모델이죠. 그리고 BMW 모터라드에서 두터운 클래식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라인업이고 사실상 현재 클래식 붐업을 이룩한 그런 그렇죠.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변경점들에 대해서 조건희 기자가 좀 알려주세요. R90는 2014년에 이제 90주년 BMW 창립 90주년을 기념해서 탄생한 모델이고요. 이 사실상
방금도 말씀해 주신 대로 레트로 모터사이클의 붐업의 1등 공신이라고 아, 그쵸.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뭐 기자로서도 굉장히 감사한 모델이에요, 사실은. 모터사이클 네. 일이라는 것 자체 관심도를 굉장히 끌어올리는데 음. 역할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대중적인 관심을 이끌어낸 정말 중요한 모델이죠. 더 솔직히 말하면은 레트로 바이크 다른 레트로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의 드림 바이크는 결국에 R90T까지 그래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은 현재는 트라이언프 코리아가 런칭을 했지만 당시에는 트라이언프 코리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의 이 수요가 R90T로 다 집중된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모델이 조금 이제 신선도가 떨어질 때쯤에 스크램블러 또 어반 GS, 레이서 이런 파생 모델들이 나와서 이제 또 그런 니즈를 조금 충족시켜준 측면이 있고요. 이번에 어떤 점이 좀 달라졌을까요? 이번에 바이크는 일단 유로 5를 대용하고요. 엔진이 그리고 배기량은 1170cc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엔진이 실린더 헤드 등 이제 설계가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고 이제 최고 마력은 1마력 감소되었는데 최대 토크는 116Nm로 동일합니다. 또 가장 큰 변화로는 이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었다는 거고 그 R18에서 봤었던 것처럼 그 갈매기 모양의 그 LED 헤드라이트 그게 적용되었고 그 헤드라이트 이쁜데 존재감 빡 있고. 또 편의상이랑 전자장비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 앞서서 이제 저희가 R120 GS나 R250 RT 신모델에서 봤던 것처럼 ABS 프로랑 다이내믹 브레이크 컨트롤이 추가되었고 계기관 디자인도 바뀌었고 방향지 시동도 바뀌었고 또 USB 포트가 생겨서 그 요즘에는 이제 다 스마트폰 사용하고 이제 충전 필요로 하시니까 그렇죠. 그냥 편의성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뭐 라이딩 모드 같은 경우도 추가된 것들이 있다고 하던데. 예. 퓨어를 다이나로고도 불리더라고요. 다이나믹이라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네. 다이나 모드가 이제 다이나믹 모드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퓨어에는 다이내믹 모드가 추가되었고 스크램블러, 어반 GS는 더트 라이딩 모드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보고 아까 전에 에어플레이 모드로 하라고 그러신 분이 지금 컴퓨터에 소리가 날 줄 몰랐어. 90만 아니라 90 퓨어, 90하고 90 퓨어가 다이나믹 모드. 이제 모드 셀렉트가 그 전에는 90에는 없었잖아요. 그냥 기본 형태, 기본 세팅으로 달릴 수 있었는데 지금 90하고 90 퓨어에는 다이나믹 모드가 들어갔고 그리고 어반 GS 스크램블러에는 이제 더트 모드 해서 흙길을 달릴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그런 그 컨셉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모드들 특성화된 모드들을 넣어준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더모토 11호로에도 다뤄놨는데 그 엔진 마력이 1마력이 감소가 됐는데 이게 좀 달라요.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전에는 110마력이었고 그게 최고 마력이 발휘되는 시점이 7,750rpm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거기서 500rpm을 낮춰놓고 최고 마력을 뽑아내거든요. 109마력으로. 그러니까 1마력을 손해보고 유로5를 통과시킨 것도 굉장히 뭐 훌륭한 일이고요. 그리고 RPM을 낮춤으로써 사실은 조금 더 저회전 영역에서 좀 더 끌어올려갖고 힘을 쓰는 거. 고회전으로 끝까지 밀어 넣었을 때 최대 그 최고 출력이 나오는 것보다 좀 더 타기 편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특히나 이제 그 토크가 기존하고 같지만 4000rpm부터 이미 80% 이상의 토크를 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퉁퉁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라이딩 질감을 선사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90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출시 이후에 굉장히 사랑을 받으면서 이 클래식 팬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사실상 저 바이크를 봤을 때 멋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90가 굉장히 맞아요. 많이 있어요. 일반인들의 경우.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인기가 있었고 많이 판매가 되면서 눈에 이제 많이 보이게 되는 바이크가 됐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실상 더 이상 신선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도 좀 있잖아요. 네. 조금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돼서 이제 피로도가 좀 쌓이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90는 계속 그 누군가의 선망의 대상으로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R18이랑 같이 이
BMW 클래식 라인업을 이끌어갈 것 같아서 추가로 R9T가 뭐가 더 있어야 될 뭐 사실 네. 이미 다 네. 갖춰놨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그 좀 전에 이야기했던 전자장비들이 기존의 R90들은 이제 레트로 스타일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부분들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BMW 모터사이클은 100% 순정으로 이제 히팅 그립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었는데 90 초창기 모델은 그런 거 없었거든요. 나중에 추가가 되기는 했고 한국에서 옵션을 추가를 해서 넣어줬긴 했는데 지금 상태 이게 2021년식 R90 패밀리들은 다 그것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외관상에서의 이제 얘기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헤드라이트하고 윙커가 바뀐 것만 해도 LED 버전으로 바뀐 것만 해도 기존의 벌브 타입하고는 딱 눈에 봤을 때 들어오는 그 이미지가 확실히 다를 거예요. 이 현대적 바이크의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그 부분에다가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절삭 파츠 이제 BMW가 순정으로 계속해서 밀고 있는데 이 옵션 719 이게 719가 원래 베를린 공장의 그 지역 넘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옵션 719라는 게 이름이 붙었는데 여기서 만들어내는 그 절삭 파츠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것을 통해서 되게 쉽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특징이기 때문에 그 물론 이제 국내에 90 타시는 라이더분들이 굉장히 멋쟁이가 많으시고 투자를 많이 하셔서 뭐 국내에선 구할 수 없는 물건들을 막 구해서 막 장착도 하시고 하는 것처럼 좀 더 쉽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이 신선함이 약간 좀 오래됐기 때문에 신선함이 약간 줄어든 부분들을 상쇄시킬 거다. 뭐 그렇게 해서 신선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너무 새롭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옛날 바이크 같아 보이진 않는 딱 적정선을 유지하지 않겠나. 오히려 없어지면 아쉬울 것 같아요. 너무 바뀌거나 없어지면 아쉬울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이번 변화만으로도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이 들고 컬러풀하게 바뀌면서 컬러 자체도 컬러풀하게 맞아요. 바뀌면서 확실히 조금 그런 어떤 시야적으로 좀 뭔가를 이끌어내는 그런 효과도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반 GS는 그 앞서서 저희 그 R1250GS랑 G310GS에서 봤던 것처럼 그 40주년 기념 그렇죠. 네, 예. 컬러가 추가되어서 또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검정색과 GS 노란색이 40주년. 잘. 그거 진짜 이쁘더라고요. 네. 또 어반 GS가 그 옛날에 알백 GS랑 비슷하잖아요. 디자인 맞아요. 것들이. 그래서 그게 40주년 그 모델이 됐을 때 훨씬 더 약간 레트로하고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그 뭐 말씀해 주신 거 정말 완전히 동의하는데 그 스페셜 버전이거나 혹은 뭐 저기 해서 아예 40주년 버전은 그 R1250GS 어드벤처 같이 이제 공개됐을 때 나왔던 옛날 그 사각형 페어링이나 요런 버전이 하나 좀 나와줬으면 그러니까 마치 그 어반 GS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지 이거는 오리지널 헤리티지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GS 말고 그쵸, 예. 그쵸. 뭐 그런 G 어퍼스트로피 S 말고요. 그런 그 슬래시 S 이런 거 말고. 새 버전의 그 GS를 추가했었어도 재밌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거기까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네. 좋습니다. 사실 그 BMW 코리아를 통해서 그걸 확인을 좀 해보니까 이미 90 패밀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리 잡은 라인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이것을 통한 어떤 획기적인 마케팅 플랜이나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BMW 모토라드의 어떤 클래식 라인업을 대표하는 모델로서 2021년도에서도 어떻게 이것들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90에 요번에 ABS 프로가 들어갔잖아요. ABS 프로는 코너링 ABS를 가능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그냥 똑바로 달리고 있을 때 ABS 작동하는 거야 뭐 우리가 되게 익숙한데 특히나 이제 초심자거나 혹은 오토사이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의 입장에서 그 코너링 중간에 느닷없는 그 뭐랄까 이제 방해물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브레이크를 치고 그것 때문에 전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ABS가 작동을 하더라도 점점 서게 되고 그 라인을 유지를 못하게 됐었는데 ABS 기본 ABS 같은 경우는 그랬죠. 근데 이게 코너링 ABS가 적용이 됐다라는 건 그 린 상태에서 바이크가 기운 상태에서도 ABS가 따다닥 먹고 들어가니까 그런 점에서 그 라이더의 안전을 조금 더 향상시켰다. 이런 점에서 이 차는 굉장히 매력 있다. 클래식하지만 레트로하지만 현대적인 바이크고
충분히 즐겁게 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면 봤는데. 지금은 무슨 시간? 광고 시간. 광고도 들어가요? 지금 텐션이 다시. 네. 네. 호호. 아 지금 자, 그러면 이제 트라이엄프 트라이던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엄프는 지난달부터 공개를 예고했던 3기통 미들급 네이키드 트라이던트를 완전히 공개했습니다. 트라이엄프 하면 이제 클래식 이미지가 강한 것은 사실이나 현대적인 로드스터 라인업도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죠. 이 새로운 미들급 로드스터 트라이던트에 대해서 조건희 기자가 좀 알려주십시오. 트라이엄프 트라이던트는 1968년에 처음 출시했던 3기통 트라이엄프 3기통 바이크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일제 4기통 모터사이클이 막 떠오르던 시점이었는데 그거에 대응해서 이제 탄생한 모델이고요. 이 지금 이제 트라이엄프 트라이던트에 부여된 역할은 이 미들급 로드스터의 카테고리로 확장시킨다라는 것인데 이 기존에 트라이엄프는 미들급 로드스터가 있었죠. 스트리트 트리플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은 좀 더 본격적이고 스포티한 이미지였다면 얘는 좀 레트로 무드의 디자인으로 해서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출력으로 이 트라이엄프의 고객층을 확장시키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내놓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보면은 연료 탱크 옆에 이렇게 홈을 이렇게 파두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트라이엄프 그 모던 클래식 라인업 그런 클래식 바이크들에서 봤던 요소들을 그거를 잘 현대적으로 갖고 오면서 조금 더 리그립을 하기도 편하기도 하고 디자인적으로도 그런 요소를 준 것 같고 이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을 저희가 시승을 다양하게 해 보면은 이 장점이 그런 그 알루미늄 파츠나 그 스테인리스 스틸 파츠 혹은 플라스틱 파츠, 스틸 파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해서 좀 고급스럽고 완성도 높은 느낌을 주는데 이 트라이던트 역시 그 점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제 엔진 얘기를 해보면 새로운 660cc 엔진이고 최고 출력은 81마력, 최대 토크는 64Nm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외중량이 189kg로 좀 가벼운 편이고요. 시트고도 805mm로 접근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슬립 어시스트 클러치 적용되어 있고 전자식 스로틀에 라이딩 모드는 로드와 레인이 적용되어 있고 트랙션 컨트롤 적용되고 LED 등화류가 적용이 되고요. 컬러 TFT 계기반 적용되어 있습니다. 계기반은 싱글 타입인가요? 네, 계기반은 싱글 타입입니다. 아, 싱글 원형으로. 네. 아, 모양도 이쁘고. 개인적으로는 그 이번 트라이던트에 굉장히 기대가 좀 있었고요. 거짓말 같죠. 기대가 좀 있었고 실제로 되게 차량 되게 좋게 아주 잘 나온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참 잘 말 못하겠네. 근데 그 트라이던트가 옛날에 60년대에 일제 4기통에 대항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당시에 이제 그때가 이제 슈퍼바이크라는 그런 개념이 처음 탄생할 때인데 그쵸, 12750 나왔을 때. 네. 나나 그래서 이제 여러 브랜드에서 그거를 이제 나난에 대응을 해서 출시를 해서 이제 누가 최고냐 해서 딱 붙었는데 당시에 트라이던트도 뭐 그 최고 속도 같은 기록을 세우고 해서 굉장히 성적이 좋았으나 그런 바이크의 성능은 증명을 했으나 세계적인 그런 것에서 가격이 문제였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일제 4기통들이 이제 전 세계에 풀리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엔진 구성이었고 4기통 직렬 4기통 엔진을 오토바이에 얻는다고 뭐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싼 값으로 전 세계에 굉장히 믿을 수 있는 품질로 나와서 굉장히 파워를 굉장한 힘을 가졌고 그것이 결국에 지금 일제 4대 브랜드를 만들어낸 결과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이 트라이던트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되게 명확하게 파고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미들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돈을 모아서 우리 회사의 바이크를 사기 전에 다른 우리 고객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 고객들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고객들이 그 다른 데로 빠져나가 버리고 우리 바이크를 그 이후에 선택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애시당초에 중간 단계부터
그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으면 성장시켜서 우리 바이크 큰 바이크들을 계속 태울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지점에 있어서 트라이엄프가 예전에 그 250 클래스도 계획을 한 적이 있었고 물론 접었지만 그 이후에 지금 만들어낸 이제 트라이던트 같은 경우에는 유로 5 시대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탈 수 있고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이제 엔진 스펙 이 정도를 갖추는 데 주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입니다. 사실은 가격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맞춰놨다고 저는 봐요. 물론 이제 그 현재 나와 있는 가격은 영국 이제 파운드화 가격만 나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국내에서도 가격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제 물론 국내 판매에서 어떻게 하실지는 실제로 저번에 모르니까. 한번 그 조건혜 기자가 물어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솔직히 뭐 경쟁 모델은 12690이죠. 현재 그렇게 혼다 꼽혔죠. 12690R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트라이엄프 코리아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12690보다 비싸면은 안 된다. 혹은 비슷해야 된다. 비싸더라도 비슷해야 된다.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그 12650R의 가격보다 비싸면은 사실상 메리트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아무래도 네. 1260R은 4기통인데다가 그리고 마력도 좀 더 훨씬 많이 나오고 네. 구성 요번에 컴포넌트 이제 구성면에서 사실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12650R이나 12650 시리즈는 요번에 그 프론트 포크를 다 바꿨어요. 그렇죠. 네, 그거 굉장히 엄청난 변화거든요. 사실 그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그 정도로 공격적으로 잡아야 된다. 경쟁해야 되는 모델이 정확하게 뭔지 알고 그에 맞춰서 가격도 책정하겠다고 했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 고객층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모던 클래식이기는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완전히 스포츠 네이키드에 비해서 물론 출력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반면에 스타일도 그렇다고 해서 얘가 독보적으로 뭔가 생긴 것 같지도 않고 좀 애매한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실제 이것을 그 어필할 수 있는 실구매층이 어떻게 될까요? 그 지금 미들급에 선택할 수 있는 클래식 레트로 모델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을 해서 그거에 대안으로 12650R을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확대되어서 12650R이 실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제 사기통에 일제고 나는 유럽 바이크를 타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좋은 선택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요 구간 그러니까 아마도 1,200만 원을 넘기지 않는 선, 1,10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요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 내에서는 1월부터 트라이던트가 공급이 된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뭔가 빠르게 대응을 한다면 그 2021년도 시즌 시작하기 전에 만날 수도 있지 않겠나. 근데 실제로 트라이엄프 코리아에서 굉장히 이 모델을 그 강조하려고 준비를 에너지를 막 모으고 있고 그렇게 길을 모으고 있네요. 네, 에너지 모으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좀 많이 해보려고 기획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3월이 있습니다. 되지 않을까요? 3월, 4월 뭐 시즌 맞춰서 시작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혼다 12650R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실제로는 엔트리 라이더로 봤을 때 트라이엄프 코리아에서는 혼다에서 하지 않고 있는 고객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라이딩 스쿨도 하고 있고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엔트리 라이더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뭐 좋네요. 훌륭합니다. 경쟁 모델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야마하의 MT07 같은 모델이 있겠죠? 있겠죠? 네. MT07 얘기도 이제 하셔야죠. 네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빠밤
야마하. 자, 그러면 다음은 야마하 MT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MT07과 MT09가 출시가 되었어요. 3기통 스포츠 네이키드 MT09 풀체인지 버전이 공개되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얼굴도 좀 바뀌고 프레임과 엔진도 바뀐 풀체인지 버전입니다. 혹시 이거 정보에 대해서 다 보셨겠지만 그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네, MT09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은 아닙니다. 네, 제 취향은 아니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 뭐 좋아하실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슬로건으로 밀고 있는 다크 사이드 오브 재팬. 네, 일본의 되게 어두운 면. 네. 요런 느낌이었달까요? 네. 실제로 그 다크 사이드 오브 재팬을 제가 처음 봤었을 때 네. 그 모터쇼 현장에서 굉장히 큰 스크린을 앞에 두고 굉장히 큰 사운드와 함께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이번 캠페인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좀 캠페인 자체가 좀 충격적인 부분이 좀 있기는 했어요. 네. 임팩트가 확실히 딱 있고 이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풍이랄까 그런 오타쿠적인 이미지들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외색이 굉장히 짙죠. 네. 이번 프로모션 영상도 외색이 좀 짙고 네, 근데 그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그 동양에 대한 이미지. 동양 혹은 일본에 대한 이미지를 이미지화한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해해야죠.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유럽 본사를 통해서 맞아요. 제작이 되고 캠페인이 이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 풍 혹은 일본의 것 그런 동양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일본 본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컨펌하는 정도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디자인도 일단 디자인이 가장 많이 바꾼 건 헤드라이트인데 헤드라이트를 이 야마하가 새롭게 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MT03부터 네. 이 프로젝션 LED 헤드라이트를 네네. 요만한 전구에 왜 이렇게 말하는 얼굴이 이렇게 안 생겨가지고 안 되겠다 나는. 그 프로젝션 헤드라이트를 밀고 있는데 이거 근데 그 성능은 디자인은 어떨지 모르지만 성능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이게 제가 이 미러 실드를 쓰고 다녀서 야간에 이제 이 조도 차이가 굉장히 바이크에 따라서 네.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이 MT03에서 느꼈을 때는 이 프로젝션 라이트가 굉장히 작지만 이게 멀리 넓게 비추더라고요. 오. 그리고 그 밝기가 굉장히 좋아서 네, 야간의 시인성이 굉장히 좋았다. 크기는 작아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다. 실용적인 노선을 택했다. 디자인을 버리고 실용적인 노선을 택했다. 디자인도 디자인도 획득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MT09처럼 생긴 바이크는 MT07밖에 없잖아요. 네. 패밀리로.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근래에는 보기 드문 오히려 이게 보기 드물어졌네요. 그러고 보니까 미래지향적 디자인. 근데 실제로 이 얼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듀크가 좀 떠오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얄쌍하게 생겨갖고 그쵸, 앞으로 그쵸. 좀 튀어나온. 그쵸. 옛날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듀크도 이렇게 입에 이렇게 물고 있을 때 있었는데 그 디자인이 옛날 구형 12천알도 약간 그 디자인이 있었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프로젝션 헤드라이트 잡아놓는 거. 호넷일 때 말씀하시는 거. 호넷은 900이었고요. 그때 12천알이 또 있었어요. 유럽에만 판매했던. 한국에서는 안 들어왔었죠. 그런 이제 계보를 잇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세 보이는 인상 그리고 그 뭐랄까 그 유러피안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 가장 기술적으로나 그 사회 전반에 최첨단에 있는 게 일본이다라는 식의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가 좀 반영이 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사이버펑크나 뭐 이런 느낌들을 좀 가미를 한 게 아닌가. 원래도 그랬고. 그럼 새로운 그 MT09의 업데이트 사양에 대해서 종원이 기자 좀 알려주세요. 먼저 엔진이랑 셰시가 완전히 변경된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엔진은 유로 5를 대항하고요. 엔진 이름은 CP3로 같은데 완전히 새로운 엔진이라 889cc에 119마력의 최고 출력해서 이전 세대보다 4마력 상승했습니다. 최대 토크도 93Nm이고요. 이 연료 공급 시스템을 개선했고 피스톤이랑 커넥팅 로드, 캠샤프트, 크랭크 케이스를 모두 바뀐
엔진이라서 완전히 새로운 엔진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자식 스로틀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고요.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도 업그레이드 되었고 또 이 외관에서 딱 보이는 게 이 프레임이 완전히 새로운 게 바뀌었는데 이게 강성도 더 높고 또 경량화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프레임 부분은 저는 사실 그 체크를 제대로 못했는데 그 기존의 프레임 형식이랑 같지 않습니까? 혹시 프레임이 생긴 형상이 달라졌군요. 네, 형식은 형상이 같지만. 달라졌습니다. 형식은 같지만. 네.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그 MT09에서 달라진 가장 중요한 부분은 6축 IMU가 들어간 거. 네. 드디어 넣었습니다. 혹자들은 그 깡통차에서 네. 옵션 차로 아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됐다. 아니, 이거 환호하는. 완전히- 예. 환호해요 지금 팬들은. 한 등급 이상이 올라간 거죠, 사실은. 이거 하나로. 그렇죠. 그 야마하에서 발표할 때는 이 IMU 기반 기술 자체를 R1에서 채용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 R1에 먼저 들어갔었으니까 IMU가 그것을 이제 확장해서 미들 클래스 혹은 대배기량 바로 앞에 앞 목전에 있는 899cc 이 MT09에 넣어준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이 IMU를 넣음으로써 가능해진 것이 또 코너링 ABS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그 모든 이들의 초심자든 아니면 중급자든 고급 라이더든 그 모두에게 안전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확실히 진일보한 것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MT09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게 느꼈던 부분은 그 계기반이었거든요. 그 계기반이 이번에 TFT가 적용이 됐더라고요. 네. 계기반 부분은 끊임없이 그 불만 지적되던 사항. 불만 사항으로 네. 지적된 제발 좀 넣어달라고 지적된 사항인데 이번에 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근데 크기는 조금 작더라고요. 3.5인치. 계기반 전반의 디자인이나 이 TFT 풀 컬러를 요즘 써서 그 커넥티비티 스마트폰과의 연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사실 거기까지 맥락을 같이 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고요. 그 계기반이 형상이 대충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TFT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만하게 잘려져 있고 이 외곽 부분에 그 일반 그 램프 타입으로 이제 그 중립등이나 경고등. 경고등 같은 게 물론 이제 이 TFT 안에서도 표시를 하고 있지만 이쪽에서도 표시를 하는 그래서 액정이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적용을 했다. 네. 하지만 확실히- 실제로는 작다. 확실히 그런 것들은 그 원가 절감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계속 가지고 있어서이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엔진에 있어서도 이래저래 뭐 뭐랄까요 그 업데이트가 많이 이루어졌고 경량화를 위한 부분들도 많이 고려를 했고 이번에 엔진에 있어서도 배기량도 완전히 달라졌고 배기량이 그래도 꽤 올라갔죠. 847cc에서 889cc면 42. 네 계산은 잘 못하지만 아무튼 상당한 수준으로 많이 배기량을 업데이트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밖에 이제 커넥팅 로드나 뭐 콘로드, 캠샤프트, 피스톤 모든 부분에서 그 무게를 줄이고 그 새 엔진의 스펙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뭐 엔진 요 부분에서만 약 1.7kg가 감량이 됐다고 얘기를 하네요. 뭐 그리고 RPM 그 최대 토크 영역의 80% 정도 되는 이제 그 중소격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1500rpm 이상부터 이제 나오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 엔진의 스펙 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900cc에 약 120마력 정도 되고 토크 이 정도 나오면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 클래스가 그 BMW의 F900 시리즈나 혹은 앞서 얘기했던 600cc급, 660cc급 그 미들 클래스들하고 같이 맞물린다고 했을 때 그들 중에서는 상당히 위쪽에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MT09 이전 세대를 타 보았을 때 엔진이 일단 배기음이 굉장히 좋고 엔진이 어떡하죠? 쾌활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3기통인데도 토크도 굉장히 괜찮고 그래서 그 느낌에서 뭐 마력이 더 상승되었으니까 그런 라이딩 할 때 그런 쾌활함 달리는 재미가 더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포츠성의 바이크를 탈 때
최근에 이제 중요한 것이 퀵시프트의 여부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클러치 조작을 안 하고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굉장히 좋게 보는데 이번에 양방향 퀵시프트가 기본으로 적용되면서 엔진 배기량과 출력도 높아졌으니까 그런 스포츠성이 더 강조되지 않았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잊고 지나갈 뻔했는데 잡아주셔서. 네, 추가가 또 있네요. 네, 보니까 네네. 그 야마의 네이키드에서는 MT10은 그랬던 것 같긴 한데 MT09에 지금 레디얼 마운트 프론트 포크 이제 프론트 브레이크 레디얼 마운트 타입이 적용이 된 것도 굉장히 반갑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프레임에서의 일신이 그 신경 쓴 부분이 어떤 포인트를 갖고 프레임을 변경했는가를 우리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일단은 강성이 이전 대비 50%가 향상이 됐다고 해요. 야마하가 밝히기로는. 근데 기존의 MT09가 약간 부족하다고 느꼈던 게 스포츠 네이키드로서 접근을 했을 때 그 스파르탄함이 약간 부족했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도 약간 연한 편이고 브레이크도 강력하지 않고 그래서 편안하게 즐기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는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무래도 프레임의 강성과 그 프레임의 강성을 발휘하게끔 해주는 것이 결국은 프론트 브레이크라고 생각하는데 프론트 브레이크가 잡았을 때 프레임이 우그러들었다 하는 이런 맛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일맥상통하는 업데이트, 그러니까 프레임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업데이트를 한 부분들도 그 E 클래스 안에서 선도하고자 하는 스포츠 네이키드로서의 접근이 좀 더 눈에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신모델 출시와 관련해서 야마 코리아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실제로는 전자장비가 추가된 부분이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많이 이제 어필이 될 것 같다고 하고 이제 셰시와 이제 엔진 같은 거 이렇게 업데이트 부분도 굉장히 좀 반긴다 그런 의견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이제 MT07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MT07도 이제 새로운 패밀리 룩을 입고 출시가 됐어요. 요것도 첫인상 알려주십시오. 네. 뭐 할만한 아닌가? MT07은 사실 야마하 내에서 국내에서 야마하 내에서 또 그 미들급 네이키드에서 베스트셀러라고 볼 수 있죠. 그쵸. 네. 그 2기통 병렬 트윈 엔진이 굉장히 토크감도 좋고 그런 다루기 좋고 이 휠베이스가 길어서 바이크가 직진성도 좋고 또 그러면서 바이크가 가벼워서 그런 코너링도 굉장히 경쾌하고 해서 그런 팬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패밀리룩을 입었지만 MT09보다는 MT07이 더 낫다. 바이크가 조금 더 컴팩트해서 그런지 조금 더 그 작은 얼굴이 조금 더 잘 어울린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인 선호도를 말씀드리면 MT09보다 언제나 MT07의 편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작은 사이즈로 누구나 편하게 탈 수 있으면서 그 스포츠 바이크를 타는 듯한 그런 즐거움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바이크로서 저는 오히려 MT09보다는 07이 훨씬 이해하기 쉽고 다루기 쉽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달라진 것 이외에 큰 업데이트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서 오히려 그 MT09와 07 그러니까 내부 야마하 내에서의 경쟁이라고 본다면 09에 집중을 해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07이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에서는 메리트를 갖고 있겠지만 그 신선함과 그 매력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유로 5 시대의 모터사이클로 이제 엔진 배출가스 규제는 맞췄지만 유로 4 시절의 모터사이클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구시대의 모터사이클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얼굴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09와 닮아서 거의 착각할 정도로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은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07 모델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로서는 조금 이게 좀 업데이트가 다음 단계 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MT07을 탔을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ABS의 완성도나 트랙션 컨트롤이 구동되는 방식 같은 게 너무 옛날 바이크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업데이트 안 된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변화를 조금 살펴보면은 프론트 브레이크가 일단 17mm가 더 증가해서 디스크가 디스크 크기가 커졌구나. 크기가 커져서 브레이크 성능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계기반이 LED인데 부분 컬러로 돼서 시인성이나 그런 정보를 표현하는 게 더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TFT 계기반을 적용하는 그 비용 자체가 크기 때문에 TFT 계기반을 적용하면 바이크의 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판매량으로 그 판매량 저하로 이어지는 그런 그치, 가격이 플로우가 있기 높아지니까.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일본산 모터사이클들은 그런 거를 조금 배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프리미엄 모델이 아닌 이상 아직도 이 LCD나 이걸로 유지하려는 게 아닌가. 사실 그 아날로그에서 LCD로 넘어온 것도 얼마 안 됐는데 그렇긴 이게 하죠. 워낙 빠르게 이게 바뀌다 보니까 다 TFT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라서 그런지 실제로 이 부분도 아까 조건희 기자가 지적한 대로 그리고 앞서 나경원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공구의 변화점이 크다 보니 맞아요. MT07의 상대적으로 MT07 자체의 변화점이 작아 보이기는 하나 사실 라인업별로 타겟팅의 입장으로 봤을 때 사실 이 MT07이 가져갈 수 있는 딱 특정 타겟팅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적당한 차체 크기하고 이제 적당한 엔진 그 출력 이걸로써 이제 도심을 무대로서 이거를 경쾌하게 네이키드처럼 탈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충분히 상품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서 지금 좋은 게 이 핸들바의 넓이가 15mm가 더 넓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뭐 여기 이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빅파이크에 필링을 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뭐 그거는 이제 감성적인 이야기인 야마하식 거고 표현. 네, 그런 거고 사실은 이제 MT07을 실제로 타봤을 때의 느낌은 이 출력이나 이랬을 때 이 배기량이나 느껴지는 것보다 핸들바가 좁아서 네, 뭔가 이렇게 자세가 약간 약간 이렇게 더 맞아요. 멋져 보이지 않는 그런 더 느낌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더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렇게 가야 멋있는데 약간 이러고 가는 느낌이었는데 뭐 15mm지만 어쨌든 넓어졌으니까 사실 그 정도 차이잖아요. 핸들바를 잡았을 때 조금 더 밖에 잡냐 안에 잡냐인데 좀 넓어졌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편해지고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우리 이민우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가격대가 적당하고 이것을 노리고 있는 타겟층이 정확하게 있는 모델이다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현실적인 가격을 접근을 해보면 현재 YSK에서 그러니까 야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MT07의 정식 판매 가격은 현재 1,077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뉴 모델로 업데이트가 되고 유로5 기준을 맞추고 이것저것 업데이트 뭐 많이 된 부분은 없지만 어쨌든 원가가 올라간다라고 전제했을 때 1,100만 원대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100만 원대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새로운 트라이엄프의 트라이던트 같은 모델이나 기존의 강자였던 CB650i 같은 모델 이런 모델들과 1대1로 비교했을 때는 마력 면에서도 상당히 좀 뒤처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신모델로서의 이 사람들이 정말 라이더가 앉았을 때 느끼는 그런 고급감 왜냐면 계기반 같은 게 가장 거울처럼 바라보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저평가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그 야마하에서 MT09와 07을 동시에 이제 프레젠팅을 하게 됐는데 이 경우에 가격 억제를 어느 쪽을 더 많이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MT09를 최대한 억제해서 많이 판매하시는 게 옳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MT07은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그 디자인적인 신선함은 확실히 이전 세대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그 매력이 모든 라이더들에게 그 납득이 될까? 모든 라이더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흐림 정도로 갈게요. 저는. 네. 또 재밌는 게 MT07 2기통, 트라이던트 3기통, 그렇죠. 12650R 4기통이잖아요. 네네. 2, 3, 4네. 실제로 까봐야, 실제로 같이 타봐야 알 것 같다. 그렇죠. 네.
엔진 형식 간의 사실 그 특성도 워낙에 달라서 그렇죠. 그걸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확실히 아까 계속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고를 보고 그 다음에 멀티스트라 V4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있습니다. 두카티 광고 나오나요? 모르겠어요. 뭐 나올까요?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V4 광고 들어가면 안 됩니까? 네, 다음으로는 두카티 멀티스트라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V4가 전체가 공개가 됐습니다. 앞서 모터 이슈 1, 2회에 걸쳐서 멀티스트라다 V4에 대한 그 예고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엔진 스펙이 공개됐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드디어 패밀리 전체가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레이더를 먼저 발표하고 네. 엔진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모습을 까는. 아무래도 내년에 정말 여기에다가 모든 걸 집중할 모든 거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두카티가 내년에는 이 멀티스트라다에 많은 걸 투자하겠다라는 그 전략을 이번 발표를 그 전략을 통해서 보여준 것 같고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놀랍고 가장 큰 변화. 프런트 휠이 19인치로 모두 적용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개된 모델들이 뭐가 있죠? 멀티스트라다 V4, V4S, V4S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V4, V4S와의 차이점은 V4S는 풀 어저스터블 포크, 이 스카이혹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었고요.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었고 또 이 V4는 5인치 TFT 컬러 디스플레이인데 V4S는 6.5인치 TFT 컬러 디스플레이입니다. 또 이런 점도 디테일하네. 다르고, 네. 코너링 라이트 또 이 베이클 홀드 컨트롤, 이 아마도 언덕 밀리 방지겠죠. 그것도 다르고 이 V4S랑 V4S 스포츠의 차이점을 또 살펴보면 파악 중에 있습니다. 네, 좋네, 좋아. 이게 차이점을 줄줄이 어렵네. 읊기가 사실 어려워. 어렵네. 차이점 왜냐면 어렵네. 차이점이니까. 네. 그 차라리 V4는 어때요? V4S는 어때요? 이렇게 가야지 편하잖아요. 찾았습니다. 네네. 여기 카본 파이버 프론트 머드가드. 네. 너무 그렇게 고개 쳐박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면서 카본 파이버 머드가드. 네, 카본 좋다. 머드가드가 적용되고 아크라포비치 머플러가 기본이고 이게 또 저게 다릅니다. 그 V4 원래 스포츠 모델들 보면은 기존에 그 하얀색이랑 빨간색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디자인이 달랐잖아요. 그런 컬러도 조금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멀티스트라다 V4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V4 공개할 때 보셨잖아요. 그거 첫인상 어떠셨어요? 압도적이다. 아름답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거짓말 같았어요. 근데 진심으로 사실 이번 신형 멀티스트라다 V4를 바라보면서 저는 사실 그 옛날 로봇물들 되게 좋아하던 로봇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요번 바뀐 얼굴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나 그 레이더에 해당하는 부분이 눈이 이렇게 있고 입처럼 딱 보이는 그 네모난 입이 이거 왠지 지온 느낌이기도 하고 조금 누구요? 더 지온군 느낌이기도 하고요. 연방 말고 이 사람들 모르잖아. 건담세기에서 이제 약간 지온군 느낌도 좀 나고 모르잖아 다들. 죄송합니다. 네. 저에게 로봇은 구슬동자입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인상도 잘 뺐다고 생각이 들었고 디자인도 좋고 V4 엔진으로 물론 이제 V4 그란투리스모 엔진 이 새롭게 만들어낸 이 엔진이 과연 멀티스트라다 같은 그 듀얼 퍼포즈 혹은 멀티 퍼포즈 모델에게 잘 어울릴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 디자인적으로는 그 완성도를 충분히 잘 계승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 멀티스트라다의 이미지를 가져오면서도 확실히 차별점을 두고 있는 점이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17인치였죠. 멀티스트라다는 프런트가, 기존에 원래 프런트가 17인치여서 그 조금 더 맞나요? 스포츠성을 강조한 그런 바이크였는데 이제 19인치로 바뀌게 되면서
기존에 이제 예측했던 것과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V4 엔진이 170마력에 최대 토크가 125Nm로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역회전 크랭크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또 14대 1의 압축비가 굉장히 높다는 점으로 해서 여전히 멀티스트라다의 그 스포츠성 17인치의 그거를 가져가면은 바이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19인치를 적용하면서 일반적인 멀티퍼포스의 설정으로 이제 간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 V4 엔진, V4 그란티리스모 엔진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엔진이 폭이 아주 살짝 넓어지고 그 길이랑 높이가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 점이 이 바이크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딱 알 수 있는 게 바이크의 이 하단부 엔진부가 더 컴팩트해지면서 더 날렵해졌더라고요, 바이크가. 그러면서 바이크가 더 세련된 모습,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얼굴 디자인까지 더 돼서 더 디자인 더 다듬어진 모습인 것 같아요. 훨씬 날렵해진 인상이 딱 좋던데요, 저는. 근데 V4 엔진이 열기가 많긴 많은 것 같은 게 그 페어링에 방출구들을 많이 연출을 해둔 게 정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왜냐면 또 듀얼 퍼포즈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듀얼 퍼포즈 모델이기 때문에 그 저속에서 저회전으로 달리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열 방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만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실제로 멀티스트라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상 말씀하셨지만 약간 조류를 그쵸. 닮은 인상에, 새같이. 그리고 이 프런트의 부피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존재감이 좀 있어서 압도감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아까 종합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조금 더 날렵해지고 인상이 좀 짙어져서 좀 개성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 점이 전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이전에 1260 물티스트라다 엔두로 모델 나왔을 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존의 물티스트라다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고속형 투어링 모터사이클의 이미지가 더 강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빨리 달릴 수 있고 실제로 정말 빠르신 분들이 많이 탔고 그랬는데, 이게 19인치 휠 엔듀로 적용을 하고 블록 패턴 타이어가 적용이 되면서 그 프로포션이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서 있었다고 치면 좀 더 이렇게 올라온 느낌이 딱 드는 거죠. 앞코가. 물론 이제 승차했을 때는 안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뭐라 그러지? 다리가 긴 황새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전에 약간 좀 쭈그러들어 있었다고 하면 지금 더 쭉쭉 뻗어 있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이전보다도 디자인이 훨씬 좋은 것 같고 어필이 그렇게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9인치 휠을 선택한 거는 굉장히 현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조건희 기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건희 기자에게 넘겨줘야지. 19인치 전 이게 더 솔직한 해답인 것 같아요. 어차피 멀티스트라다를 사람들이 인식하는 건 멀티퍼포스고 멀티퍼포스는 19인치가 돼야 표준형 같은 느낌. 표준형 같은 느낌이잖아요. 사실 멀티퍼포스 하면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올로드뿐만 아니라 그런 임도도 달리는 그런 성능인데 17인치는 사실 안 되는 거고. 너무 온로드 전용 성격 같죠? 네. 실제로 타이어도 9인치보다 17인치는 그런 멀티 타이어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 거고. 그렇죠. 때문에 19인치를 적용했을 때 사실은 엔듀로로 이미 저희가 경험을 했었잖아요.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그때는 저도 더 좋았던 게 바이크가 더 당당해 보이고 그런 정말로 멀티퍼포스의 선택지가 돼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기본 사양이 돼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하네요. BMW S1000XR의 프론트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17인치. 17인치죠. 고속형 멀티퍼포스 베이스의 고속 투어러에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멀티퍼포스의 프로포션으로 이제 변경되는 이번이 지점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고속형 투어러가 멋있고 좋고 빠르고 하지만 선택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비율이나 판매량으로 따졌을 때는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은 그
휠 스펙만으로 우리가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좀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BMW의 S1000XR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이키드 기반에서 그 업라이트 포지션을 갖고 있는 고속형 투어링 모터사이클, 물론 스포츠가 전제가 돼야겠지만 그런 스타일이었고, 기존의 멀티스트라다가 그런 스타일의 한 조류 중에 하나였다고 하면 이번 멀티스트라다 V4 같은 경우에는 그 멀티퍼포즈, 정말로 멀티퍼포즈로서 멀티 롤을 갖고 있는 모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지점에서 그 합치가 되냐면 BMW의 R1250 GS 그리고 RT까지도 멀티스트라다 V4는 가져가는 거죠. 네. 한 대로 한 대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지금 멀티스트라다 V4로. 그러니까 이게 그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사실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GS에는 레이더가 적용되지 않았고 RT에는 레이더가 적용이 됐죠. 같은 시스템이지만 이것을 물티스트라다 V4에다 적용을 시킨 것은 이 물티스트라다로 장거리를 편안하고 즐겁게 투어링할 수 있는 것도 가져가고, 그러면서 임도나 그 우리가 포장되지 않은 험로가 나타났을 때도 거침없이 질주하고, 그러면서 V4 엔진으로 그 이미 마력이나 이런 데서 S1000XR보다 마력이 높잖아요. 그죠? 그 V4 엔진이고 레이스에서 온 V4 엔진을 갖다가 얹어 놓은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너링 스피드를 거의 코너링 스포츠로서 S1000XR이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 V4 물티스트라다 V4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오버롤로 더 높게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너링에서의 즐거움을 좀 더 높게 가져간다면 17인치를 썼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 모델이 성격,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모델로서는 19인치를 선택한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멀티퍼퍼스라는 딱 그 장르의 컨셉트에 충실한 것 같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R120 GS와 RT를 구분했던 거는, GS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오프로드 성향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고, RT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장거리 그쵸. 온로드 투어러기 때문에, 온로드 럭셔리 투어로. 네, 럭셔리 투어러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구분이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그 V4 멀티스트라다 V4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합쳐지면서 멀티퍼퍼스라는 그 장르에 최적화된 어떤 포지셔닝을 맞춘 것 같기는 해요. 이번에 굉장히 네. 노림수가 정확했다고 봐요. 천기누설 같은 건 아닌데 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멀티스트라다 V4의 엔드로 버전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기존의 그 L-트윈 두카티 본연의 V-트윈 엔진의 마지막 버전이 될 수 있는 게 아마 1260 엔듀로일 것 같고, 이것의 파이널 버전이 뭐 별도로 존재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역사적이고 또 V-트윈만의 또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엔진의 이 스펙에서 이 좌우 폭이 줄지 않고 더 작아지고 뭐 이런 장점은 V4를 설명하기 위한 얘기이지, V-트윈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고동감과 그리고 이 날렵한 움직임 자체는 아무리 이걸 작게 만든다고 해도 그 느낌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260 엔듀로 혹은 이전 세대의 멀티스트라다가 갖고 있는 가치는 그대로 가고, 이게 사라지게 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멀티스트라다 V4를 지금 확장을 해나가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그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두카티는 이미 깔려 있는 4종의 그 라인업들 이외에 추가로 스페셜 버전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매력이 더 많이 발산되니까요. 네, 오히려 엔듀로가 나와줘야 기존에 있었던 아까 말씀하셨던 와이어 스포크를 장착해 놓은 V4S 버전과의 차이점들도 딱 눈에 띄게 될 거고.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 저번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긴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V4 멀티스트라다가 가야 될 길,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이전에도 이야기를 우리 그 엔진 스펙이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기본적인 성향은 그 막강한 엔진의 출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형
럭셔리 투어링 모터사이클로서의 접근이 저는 제일 합당할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두카티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파워트레인의 내구성에 대한 부분을 되게 자신 있어 해요. 6만 킬로인가가 그 주기로 잡혀 있죠. 데스모. 그쪽 그 케어를 해줘야 하는 그 주기를 굉장히 늘려놨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킬로미터를 달리고선 메인터넌스가 들어가도 되는 그 정도의 저걸 갖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멀리 쭉쭉 빼고 달리는 정말로 여행을 가게 만드는 모터사이클로서의 그 집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임도나 그 오프로드가 얼마만큼 들어갈 거냐는 사실 고객들의 니즈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티스트라다 V4를 사서 곧장 깍두기 타이어 꽂고선 임도로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냐 될 것이냐, 그럼 그쪽으로 유도를 할 거냐, 제 생각에는 그럴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V4 엔진이 갖고 있는 강력한 출력 그리고 스타일이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여기다 흙 묻히고 싶은 생각 별로 없다. 이런 분들이 일단 더 많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리고 만약 그런 식의 접근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신형 1250 GS를 선택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 1250 GS와 RT 사이를 싹 파고드는 그게 한 포인트가 아닐까. 고속 럭셔리 스포츠 투어로서의 그렇죠. 젊고 섹시하면서 겁나 빠르고 재밌고 화끈하고 여자친구도 태울 수 있고 fun, cool, 네. sexy. 그거네. 펑쿨 섹시네. 정확하네. 조건혜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방금 얘기 fun, cool, sexy 말고 네. BMW가 못 하고 있는 거를 두카티는 하잖아요. 고객 행사죠.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이걸 타고 임도를 가냐 뭘 하냐 알아서 할 일이죠. 그거는 고객들이 말씀하신 대로 고객들이 할 방향이고, 이거를 브랜드가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야지라는 거는 너무 그런 시장의 폭을 너무 좁게 생각하는 거라고 보고요. 두카티 코리아가 뭘 해야 되냐, 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바이크를 사람들이 이 럭셔리 투어링을 갖고 많이 돌아다니게 해야 그거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나도 저기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럭셔리한 투어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좋네. 네.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이 사거든요. 솔직히 이 비싼 차입니다. 비싼 차지. 비싼 차입니다. 네. 비싼 차 사면은 비싼 데서 놀고 싶잖아요. 그쵸, 괜찮네. 비싼 데서 놀고 싶은데 다 같이 하면 싸게 할 수 있잖아요. 비교적. 그거 브랜드에서 하면은 또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잖아요. 괜찮네. 네. 마치 두카티를 사면 회원권을 하는 것처럼. 네. 아... 저 남해 비싼 데 가서 하루 그쵸. 자고 오고, 근데 뭐 남해까지 막 엄청 재밌게 가고, 그쵸. 뭐 이런 거 투어 코스 짜주고, 그쵸, 그런 거 잘 하잖아요. 미션들 다 주고. 그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모토 이슈가 또 그런 거 아이디어 많이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2021년 그 새롭게 출시되는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V4와 V4S 이런 V4 패밀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이 변화점들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이제 한번 21년도를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소형 모델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혼다 MXX 125 그롬. 네, 귀여운 친구 혼다 125의 미니바이크 MXX 125 뉴 모델 소식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유로 5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렇습니다. 125 모델들 중에 살아남는 모델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MXX 125는 살아남았습니다. 요거 보셨어요? 이미지? 들여다봤죠. MSX 125 그롬 되게 관심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관심 있게 들여다본 이유는 조건희 기자가 설명해 주세요. 먼저 이게 국내에는 MSX 125였고 해외에서는 그롬 125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됐었는데, 이름이 MXX 125 그롬이 되었어요. 네, 이렇게 되었어요. 합쳐버렸어요. 네. 저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MSX가 이렇게 작고 아기자기하고 예쁘잖아요. 맞아요. MSX 하면은 뭔가 이렇게 너무 센 느낌이었는데 이름이 그렇구나. MSX 125 그롬 하니까 조금 약간 커브처럼 약간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귀여운, 애칭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그롬. 들어서 MXX의
이름을 설명해 주실래요? MSX는 미니 스트리트 익스트림. 아.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MSX. 네, 뭐 MSX 125 펀 바이크죠. 즐거운 바이크. 그냥 가지고 동네에서 가지고 놀기 좋은 앞바퀴도 들어보고 뒷바퀴도 들어보고 넘어뜨려보고. 저희 지난주에 들지 마. 그 저기 미니트랙 레이스 그쵸, 다녀왔잖아요. 네. 거기서도 맞네. 그 딱 MSX 전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막 거기 MSX에다가 막 휠 막 바꾸고 막 카본 절삭 바츠 달고 해가지고 레이스 즐기는 분들, 맞아요, 그 맞아요. 소수의 매니아들, 소수 네. 아니 꽤 다 꽤 마니아들 네, 마니아들 MSX의 마니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고 일단 시트고가 낮고 가벼워서 MSX를 입문 바이크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그 여성분들한테도 이렇게 사실 성구분을 짓는 건 좀 옳지 않다지만 여자분들이 탔을 때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물론 저같이 이게 뚱뚱하고 등치 큰 애들이 타면 별로 안 예쁘긴 할 텐데 안 나갑니다. 차가 안 나가고 근데 귀엽고 정말 그 모터사이클은 되게 감성적인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그런 모델이 유일하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번에 변화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유로 5 대응은 다 이제 뭐 당연한 변화인 것 같고 신설계 셰시, 그러니까 프레임이 새로 바뀌었고 또 최고 출력은 9.8마력, 최대 토크는 10.5Nm입니다. 전후 12인치 휠 그대로 유지되죠. 네. 그리고 네. 5단 기어고 좀 놀라운 건 프론트 포크가 31mm 드립식 포크에 또 사이드 다운 이게 또 올린진 아니지만 골드 마감 골드 마감이라서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옐로우 쇼. 네, 웰로우 해서 굉장히 고성능의 이미지를 괜찮네요. 준 게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MSX 125 그롬이 유로 5를 통과시켜서 나왔다. 이것은 이 엔진을 다양한 모델로서 소화를 시켜야 이 배출가스를 맞춰놓은 보람, 그러니까 여러 개를 판매를 해야 그 개발 비용이라든가 이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모델들, 셰시들도 그대로 있으니 그런 것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쨌든 이 엔진을 베이스로 하는 모델들에 적용이 되고 그렇죠. 앞으로 그리고 그런 모델들이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그렇죠. 훨씬 높아졌죠. 사실 MXX 125가 저는 국내에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신모델이. 네. 이 신모델이 들어오면 그거랑 같이 사용하는 모델, 뭐 짧게는 몽키, 그렇죠. 이후로는 C125, 또 CT 125까지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게 사실은 저희도 커브를 지금 소유하고 있지만 어떻게 3명 다 커브를 타고 있지만 세컨 바이크가 누구나 고배기량을 타다 보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컨 바이크로 딱 적당한 많은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귀엽고 타기 쉽고 편하고. 그래서 들어오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이 지점에서 사실은 짚어야 할 부분은 그 생산 여력이 없다의 문제보다는 그 각국이 갖고 있는 배출가스 규제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제 혼다의 경우에는 이 125 엔진 애들이 태국에서 생산이 되죠. 태국 생산 모델들인데 태국 내에서 이것을 대응할 이유가 없으면 그 매스 프로덕트로서 대량 생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유로4랑 유로5 버전을 따로 만들겠냐? 그러면 차라리 유로4로 한 해 정도 더 생산을 하고 유로5 생산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이 됐을 때 이쪽에 그 생산 체계를 바꿔가지고 유로5 버전으로 통합으로 생산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다양한 라인업들이 국내에서도 다 만날 수 있을 것인가는 사실은 부정적이고요. 어쨌든 간에 유로5 유럽 기준으로 유로5 버전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글로벌 프리미어고 이 모델, 그러니까 지금 MSX 125 그런 모델은 당장에 내년에 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뭐 혼다 코리아가 어떻게 할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보장할 수는 없고. 근데 그 가능성은 제일 높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무언가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 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변화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5단 기어 채용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 기존에 탔던 거는 아마 4단 기어가 탑 기어였을 건데 4단 기어가 탑 기어였을 때는 굉장히 그래요? 예. 그랬나? 굉장히 그 파워풀하긴 했으나 이게 조금 어느 정도 고속에 진입했을 때는 좀 스트레스가 좀 있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면에 초반 토크를 작은 엔진에서 나오는 초반 토크를 활용해서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었지만 반면에 크루징 그러니까 항속할 때는 조금 피곤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게 아마 이제 5단 기어로 변속이 되면서 항속할 때 최고 속도가 이제 92km에서 94km까지 나온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4단이었나요? 로터리 방식은 아니었죠? 로터리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그 미니 트랙에서의 뭐 카트 트랙 같은 데서 탈 수 있는 미니 바이크로서 혼다 재팬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발표하고 나서 그 혼다 재팬에서도 똑같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쪽에서 보니까 이제 HRC 버전으로 레이스 베이스가 그롬이 나왔었어요. 근데 물론 국내에 들어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게 HRC 같은 경우에는 전문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체계가 갖춰지려면 조금 더 걸릴 거고요. 그 이 계보는 사실은 우리가 이전 세대의 혼다의 펀바이크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에이프, 에이프 혹은 XZ100 요 모델이 그 같은 엔진과 같은 셰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NSF100이라는 또 레이스 모델이 있었어요. 그 이제 레이스 전용으로 만들어서 갖고 노는 거였는데 그런 식의 접근을 그냥 그롬으로 해버렸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굳이 별도의 레이스 카울이 달려 있는 버전을 만든 게 아니라 레이스 버전 물론 이것도 카울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스타일 자체가 그 굳이 대형 슈퍼바이크의 스타일을 따라가지 않고 그롬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 국내에서도 그냥 글쎄요 혼다 코리아에서 그런 걸 좀 해주면 좋겠지만 그롬전 뭐 MSX 125 그롬전 같은 거를 이벤트로 만들어도 충분히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지원만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미 판이 있으니까 그런데 참가하시는 고객들한테 일종의 뭐 지원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소화해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카울 얘기 말씀하셨는데 카울 같은 경우 이번에는 볼트 몇 개를 풀어서 직접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축이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개성을 조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소형 펀바이크로서의 입지도 그야말로 계속, 장난감으로서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레이스 지금 미니모터 레이스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지원 뭐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어떤 액션이라도 조금 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시장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다뤄야 될 뉴스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오늘 녹화 시점이 11월 10일인데요. 지금 이번 주에 예정된 게 두카티가 이번에 월드 프리미어가 하나가 더 예정되어 있고 BMW도 지금 스쿠터로 예상되는 모델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혼다 12000R 네이키드 그 네오스포츠 카페 네이키드 그게 지금 이번 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 취재를 통해서 여기 이슈를 통해서 이제 나경남 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또 나와야 되는 겁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1년 모터사이클 뉴모델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뉴모델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터 이슈는 2021년도 여기 이슈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쭉 지속해서 신차 이슈를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가 취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